주역과 소통 시간 첫 시간에 주역의 개관에 대해서 조금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64개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또 간단하게 주역의 개관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첫 번째 개인 중천근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역은 어원상의 의미부터 먼저 따져보면 두루주자와 바뀔역자입니다. 그래서 원래 주역의 이름은 역경입니다. 바뀔역자, 걸경자. 역경인데 주나라 때 만들어진 역경이라고 해서 주나라 주자와 바뀔역자를 붙여서 주역이라고 명명되게 됐던 겁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두루주자는 역경이 만들어진 시기가 주나라 때라는 시대적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저 주자가 두루주자이기 때문에 동서남북 상하 사방이라고 말할 수 있죠. 동서남북 상하를 통해서 보편적인 이치와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주역이다. 그래서 이 두루주자에는 시대적인 의미로서의 주와 공간적인 의미로서의 주를, 그런 두 가지의 의미를 같이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바뀔역자는 주역의 성격이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면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주역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다면 저희들이 주역과 소통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주역에 들어있는 근본지도는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라 쉽고 간단한 도다. 그래서 이간지도다. 쉬울 이자에 간단할 간자, 이간지도죠. 그래서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간지도고, 두 번째가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의 원리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변역이다. 그게 두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아니불자 바뀔역자 불역이었었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주역의 세 가지 특징이 있다면 쉽고 간단한 이간과 변화의 원리를 나타낸다고 해서 변역과 또 그 변역 가운데도 변하지 않는 내용이 있어서 불역이다. 그런 세 가지 특징을 가진 것이 주역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역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 만물이라는 것은 고정불변이 아니라 변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주역은 변화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바뀔역자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설문해자로, 그 바뀔역자를 설문해자로 풀면 해일자와 달을 짭니다. 잠시 칠판을 보시겠습니다. 칠판을 보시면 이 바뀔역자라고 하는 것이 해일자 플러스 달을 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해와 달, 물론 해라고 하는 것은 양이고 달이라고 하는 것은 음이라, 그래서 이걸 합쳐서 음양지도다. 그래서 일어를 보고 일을 지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뜻에서 역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지도를 나타내고 일을지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두루주자는 시대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고 사방 상하의 보편적인 원리라는 그런 두 가지 뜻으로서 두루주자의 뜻을 쓰고, 바뀔역자라고 하는 것은 변역이다. 변화 원리를 나타내고 일을 원리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바뀔역자다. 이래서 저희들이 역경이라고 하는 이 책의 이름을 주역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를 간단하게 명칭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역이라는 어원상의 의미는 이런 걸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주역을 공부하는 목적은, 주역은 사서상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을 공부하고 논어를 공부하고 맹자를 공부하고 중용을 공부하고 서경, 시경을 공부하고 마지막으로 주역을 공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순서로 가지고 공부를 해라. 물론 주자의 얘기입니다. 주역이라고 하는 것이 권언이 되어 가지고 주역을 권언으로 해가지고 시경, 서경이 편찬이 됐습니다. 주역을 권언으로 해가지고 사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극단적인 표현으로 주역은 권언적인 원리를 나타내고 사서는 주역을 권언으로 한 강론이다. 그래서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과 논어와 맹자와 중용의 근원적인 원리를 나타내는 철학서다. 이렇게 성격을 규정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 근원적인 원리를 갖고 있는 철학서로서 성인이 하늘의 뜻을 자각해서 상과 사와 병과 수를 통해 가지고 이명기륭하고 길하고 흉함을 밝히고 우리가 나아갈 바를 가르쳐 주고 있다. 도식화된 걸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 무형의 상이죠. 하늘의 뜻이란 눈에 보이지도 들리지도 만칠 수도 없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늘의 뜻이 뭔가를 자각할 수 있었던 사람은 성인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인이 하늘의 뜻을 자각을 해가지고 그 하늘의 뜻을 저희들이 눈으로 볼 수 있고 쉽게 알아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상, 괴상을 통해 가지고 유형의 상이죠. 괴상을 통해 가지고 상과 사와 병과 수를 통해서 역도를 드러낸다. 저희들이 주역과 소통 시간 계사상편제 10장에서 이 얘기를 갖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1장, 2장 설명드릴 때도 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관상계사원 한다는 게 계사상편제 2장에 나와 있는 구절이고 상과 사와 병과 수를 통해서 역도를 드러낸다는 건 계사상편제 10장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조금 더 쉽게 도식으로 가지고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형의 상이다. 형체가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상의 내용이 하늘의 뜻이 뭔가를 자각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성인만이 자각을 할 수 있었고 이 성인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상을 눈에 보이는 상으로 만들어서 드러낸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상으로 만들어냈는데 그게 괴상입니다. 주역의 괴라고 하는 것은 64개 384효를 통해서 역도를 드러낸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소통의 인문학 주역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64개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64개의 수업부터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64개 384효를 통해 가지고 이명기륭하고 길하고 흉함을 갖다가 밝히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 또 각지기소진이라 우리 각자가 그 행하여야 될 바를 가르쳐 주고 있다. 이것이 주역입니다. 저희들이 주역을 공부하는 목적, 즉 64개 384효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그래서 상이고 여기 있는 말씀사 그러고 음양의 변화 그러고 수
점이라고 하죠. 이제 주역에서 말하는 점이라는 건 길바닥에서 점집에서 말하는 점하고 글자는 똑같은데 뜻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해당되는 분야에 가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주역에서 말하는 점이라는 것은 사주보고 관상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극수지례지위점이죠. 극수지례지위점이다. 이게 점입니다. 그래서 셀 숫자인데 헤아릴 숫자입니다. 헤아림을 다해서 알지자 올레자입니다. 다가옴을 아는 것을 일러서 점이라고 하는 것이다. 성현의 말씀, 주역에 나와 있는 성현의 말씀을 가지고 헤아림을 다하면 다가옴을 알게 된다. 서리가 오면 굳은 얼음이 어는 계절이 다가옴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사주 보고 관상 보고 손금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성현의 말씀을 통해서 다가옴을 알게 되는 이것이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격이 전혀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걸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상가, 사와, 병가, 수를 통해서 이 네 가지 경로를 통해 가지고 역도를 드러내고 성인지도가 뭔가를 드러내고 하늘의 뜻이 뭔가를 드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상가, 사와, 병가, 수를 통해서 이명기륭, 기라고 흉함을 밝히고 각지 기소지 군자가 나아갈 바를 제시하고 있는 경전이 주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역을 통해 가지고 역학의 근원적인 논리와 성인의 말씀이 뭔가를 탐구하고 그걸 공부하고 자각함으로써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모색하고 그 모색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진정 행복할 수 있고 진정 성현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길이 뭔가를 또 깨달아서 개인적으로 행복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주역을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주역을 공부하는 것은 개사편에 나와 있었듯이 피흉치길이죠. 성인의 말씀을 공부를 해서 흉을 피하고 기람을 취하고자 하며 무구다, 허물 없이 사는 것이다. 그래서 허물 없이 사는 것이고 주역 공부를 통해서 인간적인 탐욕과 욕심을 내려놓게 되면 인간적인 탐욕과 욕심을 내려놓으면 결과가 크게 보여서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저희들이 주역을 공부하는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도식화시켜서 설명드린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고 제가 조금 더 보완을 하기 위해서 칠판에다가 조금 다른 각도로 이 내용을 갖다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주역의 연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역의 연언은 제일 처음에 하나라 때, 중국의 하나라 때 연산역이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전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내용이 어떤 건가는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동이족이 세운 나라, 은나라죠. 은나라 때 귀장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나라 때 귀장역이 있고, 자, 주나라 때 문학역이 만들어져서 지금 전래되고 저희들이 공부를 하는 주역의 내용은 문학역입니다. 문학이 만든 역,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는 주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산역과 기장역은 전래가 되어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내용이 뭔가를 짐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언을 거쳐가지고 문학역이 정립이 되고 그 문학역에다가 공자께서 해설서를 붙여서
철학서로 등장을 한 것이 바로 주역이다. 다른 말로 역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주역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역의 저자는 대표적으로 네 사람입니다. 주역은 64개를 통해서 역도를 밝혔다고 했는데 그 64개라고 하는 것은 복희라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복희라는 사람이 건곤감리 진송간태 8개 개를 만들고 그 8개 개가 각기 한 번씩 만나게 되니까 88, 64, 64개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여기 위에 있는 부분이 건곤감리 진송간태 8개입니다. 그 8개가 화면의 관계상 8개만 이렇게 달았는데 이걸 6효 중계라고 합니다. 이 6효 중계가 64개가 있는 거죠. 88, 64니까요. 그래서 이런 궤에다가 잠시 여기 봐주시면 이 64개 궤, 이 궤가 이렇게 생긴 궤가 64개가 있다는 거죠. 이 궤에다가 말씀을 붙인 것이 궤사입니다. 요 효에다가 말씀을 붙인 건 효사입니다. 요걸 통칭해서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음양은 변하기 때문에 변이고 여기에 수까지 결부지어져서 상과 사와 병과 수가 이 궤에 다 걸려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역을 궤요역학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궤와 효를 통해서 역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문왕이라는 사람이 저 64궤에다가 궤사를 달았습니다. 저 궤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뜻이야 라고 궤에다가 말씀을 붙인 걸 궤사라고 합니다. 주역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64개가 있으니까 궤사도 64개가 있겠죠. 그래서 64개 궤사를 문왕이 붙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궤인데 한 궤에는 6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6효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것이 초요고, 2요고, 3요고, 4요고, 5요고, 상요입니다. 6효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6효에는 효에는 효사가 있습니다. 효에다가 붙여놓은 말씀. 이건 누가 만들었냐 그러면은 문왕의 아들인 주공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64개는 복희 씨가 만들고 거기에다가 64개 궤사를 붙인 사람은 문왕이 붙이고 문왕의 아들 주공이 384요의 효사를 붙였습니다. 궤사와 효사가 완성이 됐는데 저 궤사와 효사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도 있었고 또 잘못 해석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공자께서 위편 3절 하셔가지고 저 죽간에 가죽건이 3번이나 끊어지도록 주역을 읽고 거기에다가 해설서를 붙인 거죠. 그래서 쾌에다가도 단사라는 해설서를 붙이고 효에다가 소상사라는 해설을 붙이고 또 대상사라는 효사도 붙이고 또 개사 상편, 개사 하편, 설계편, 석계편, 작계편 등의 해설서를 붙여서 그걸 시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빅을 붙여가지고 드디어 근원적인 원리를 나타내는 철학서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시빅의 종류가 이제 밑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단사, 상하편, 또 상사, 상하편, 개사, 상하편, 문은 자, 설계편, 석계편, 작계편. 이것을 10개라고 해서 열십자, 날개 익자를 써가지고 시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64개는 복희 씨가 만들고 궤사는 문왕이 만들고 효사는 주공이 만들고 해설은 공자께서 해설을 해가지고 네 사람의
공동 작품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주역이다. 그래서 주역의 대표적인 저자는 네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역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역은 책이 한 권입니다. 한 권인데 첫 번째는 주역 상경, 하경이 있습니다. 64개 중에 중천 근계에서 중하 2개까지가 상경입니다. 또 택산 한 개에서 미제계까지가 하경입니다. 그래서 주역 64개를 상경과 하경으로 나누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역과 소통 시간을 통해서 1년 반 동안 공부를 했다고 말씀드린 개사상하편이 그 다음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역과 소통 시간에 개사편을 공부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순서가 왜 이런데 같이 공부하는 순서는 개사편부터 먼저 했느냐? 개사편이 주역의 해설서다, 개론서다. 그래서 개사상하편을 공부하고 그 다음 64개로 넘어와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설계편, 말씀설인데 베풀설의 의미인데 쾌를 베풀어 가지고 역도를 드러내는 데 대한 공자의 설명이 설계편입니다. 그리고 차례서자 걸개자 64개 차례를 정한 이유를 공자께서 설명한 것이 석계편이고 작계편은 64개의 뜻을 한마디로 이렇게 해설을 한 것을 작계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한 궤 한 궤를 64개를 수업해 가면서 그때마다 석계와 작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구성에 대한 말씀만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주역책이다. 그리고 거기서도 주역 상경은 성인지도 위주로 가지고 역도를 표상했고 주역 하경이라는 것은 군자지도 위주로 역도를 갖다가 표상한 것이 바로 주역 상하경이고 또 성인지도 위주로 역도를 천명한 주역 상경을 해설한 개론서가 바로 개사상편이고 하경을 설명한 개론서가 바로 주역 개사하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주역과 소통 시간에 상당 부분 설명에 올리고 같이 공부를 한 내용이라 눈에 익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구성을 다시 이렇게 도식화시킨 걸 보시면 중천근계에서 중하 2계까지가 상경이고 택산 한 계에서 미제계까지가 하경이고 개사상하편은 개론서고 설계편, 석계편, 작계편의 의미를 말씀드린 걸 이렇게 한 번 더 복습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본격적으로 64개 수업을 들어가기 위해서 주역의 개간이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주역의 어원상의 의미라든지 주역의 연언이라든지 주역의 기원, 주역의 저자, 주역의 구성 이렇게 이름을 달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역을 공부하는 데는 제 소견에 전체를 빨리 이해를 하셔야 주역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개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소통의 인문학 주역 시간의 첫 번째가 64개 중에 첫 번째 개인 중천근계에 대해서 들어가야 됩니다.